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이 이번 올해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핵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발전,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미 수력발전, 화력발전과 함께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때는 원자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원자로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이 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라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 있는데 질량수 235짜리도 있고 238짜리도 있는데 핵 연료로는 이제 우라늄 235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235가 느린 속도의 중성자를 만나면 이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핵 분열을 하게 돼요. 빵!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우라늄이 있는데 이 우라늄에게 중성자가 느릿느릿 다가가요. 그러면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 얘가 뭘로 쪼개지냐면 크립톤이라는 원소와 바륨이라는 원소, 그러니까 우라늄이라는 한 개의 원소가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두 개의 원소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 분열이라고 부르죠. 쪼개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쪼개지면서 두세 개의 중성자를 또 방출을 해요. 얘가 중성자를 막 방출합니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던 또 다른 우라늄들이 이 중성자를 또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 중성자를 또 우라늄들이 흡수를 하게 되고, 그럼 얘네들도 분열하게 될 거고, 그럼 얘네들이 또 중성자를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성자를 맞은 우라늄들이 또 분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분열되면 나머지 애들도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분열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참고로 얘도 핵 반응이기 때문에 질량 결손, 즉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게 에너지로 발생되는 거고요. 이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쇄 반응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원자로에서 이 연쇄 반응을 조절하는지 설명하자면, 이게 만약에 우르르르 계속 터지게 되면 이거는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원자로가 아니라 원자 폭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원자로에서는 감속제라는 녀석과 제어봉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감속제라는 건 이름 그대로 감속,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누구의 속도를 줄여주냐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줘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연쇄 반응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우라늄은 빠른 중성자를 흡수해서 분열한다,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분열한다, 느린 중성자를 흡수해서 분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중성자를 갖다가 속도를 늦춰줬기 때문에 연쇄 반응을 도와주는 애입니다. 반응이 잘 일어나게 연쇄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물질이 뭐냐면, 뭘 사용하냐면 물이라든가 탄소 덩어리인 흑연을 사용해서 이런 감속제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럼 원자로에 감속제만 넣게 되면 연쇄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 폭탄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원자로 발전소 터지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뭐냐면 제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는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분열할 때 중성자가 두세 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분열하면 그 다음 3개, 그 다음 9개, 그 다음 27개, 그 다음 81개 막 엄청나게 많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날 건데, 이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튀어나온 중성자 중에 일부를, 이 중성자를 어떻게 한다? 흡수해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튀어나온 중성자 3개 중에서 2개를 흡수해버리면 그 다음에도 하나만 분열할 거고, 3개 중에 2개를 흡수해버린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만 분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연쇄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연쇄 반응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은 주로 어떤 게 사용이 되냐면 카드뮴과 붕소가 사용이 됩니다. 카드뮴 그리고 붕소가 사용이 돼요. 여러분 그 어몽어스라는 게임에서 보면 그 임포스터가 이제 이제 크루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보타지를 걸죠. 그래서 원자로가 융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자로가 너무 뜨거워서 융해가 되고 있어요. 뜨겁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니까 원자로가 막 융해될 것 같아. 그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속제를 넣어줘야 될까? 제어봉을 넣어줘야 될까? 원자로가 너무 지금 연쇄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뜨거운 상황이라면 그걸 막기 위해선 제어봉을 넣어줌으로써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연쇄 반응을 늦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이렇게 그 사보타지 해결할 때는 아마 그 손을 놓는 게 뭐냐, 제어봉을 넣어주는 컨트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너무 속도가 느리면 얘로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되고,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얘를 가지고 속도를 늦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로에서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적당한 열을 내고, 그 적당한 열을 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 핵발전이에요. 이미 한번 했던 거지만 원자력 발전, 핵발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핵발전의 장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얘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화석연료에 비해서 연료비가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빠르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용량 발전, 즉 엄청나게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 같은 경우에 단점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핵발전의 단점은 한마디로 다 뭐냐면 방사능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죠. 일단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땅 속에 묻어야 되거든요. 막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어서. 그래서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처럼 만약에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큰 위험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우리 집 옆에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 싫어하는 거죠. 아주 확률은 낮지만. 그 다음에 사실 오래된 핵발전소는요 언젠가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근데 오래된 핵발전소를 폐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산화탄소 발생을 적게 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화력발전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크죠.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후쿠시마 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탈원전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를 차근차근 줄여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그 원자력발전소가 만들던 전력을 다른 데서 대체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대체하는데 그걸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로 어떤 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게 태양광 발전이 떠오를 거예요. 지나가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죠? 넓은 태양광 패널이 있고 거기에서 발전을 하는 시설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대용량 발전을 하는 곳도 있고요. 집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요. 바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태양전지가 요즘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주로 뭘 사용했냐면 반도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여러분 반도체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 기억나시죠? 다이오드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다이오드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특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가 태양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태양전지는 이제 빛 에너지, 우리가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전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입자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전지는 광자가 태양전지를 때리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이고요. 근데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태양전지 하나가 만드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되게 적고 전압도 되게 낮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전압이 낮은 건전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전압이 낮은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태양전지를 여러 개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원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다만 하나하나가 만드는 전력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하고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좀 문제점은 되겠죠. 대충 태양광 발전은 이런 식으로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을 보면 일단 해만 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들어 안 들어? 열 아니고요. 연료비가 전혀 안 들죠. 화석연료, 우라늄 이런 거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오염 물질이 나올까 안 나올까? 대기오염 물질도 안 나와, 온실가스도 안 나와. 그럼 어때요?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조건이죠. 맞죠? 환경오염 일으키지 않아.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만 가지고 있다면 다들 태양광 발전만 하겠죠. 근데 얘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발전 효율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비율이 높아봐야 10% 정도밖에 안 돼요. 발전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점으로 뭐가 있냐면 햇빛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날씨로 인해 햇빛이 떨어지는 양, 그러니까 일조량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얘네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겠죠. 이게 이제 단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최초의 설치 비용이, 그러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집에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집도 아니고 전세인데, TMI, 전세인데 말이죠. 제가 몇 년 살지도 모르는 집에서 전기요금 몇만 원 아껴보겠다고 몇백만 원짜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친환경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택 자가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주택을 직접 짓는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아마 꼭 포함시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풍력 발전 봅시다. 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의 무슨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무슨 에너지를 만드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환경 도시 계획학이라는 수행평가 해봤죠? 그 수행평가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거 그렸을 겁니다. 풍력발전기. 여러분들이 풍력발전기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기 쉽거든요. 이 그리기 쉽다라는 게 바로 풍력발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냐면 그리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발전 시설들에 비해서 설치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저기 태양광 발전처럼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게 전혀 없죠. 환경 문제. 게다가 바람이라는 건 태양 에너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불 거기 때문에 고갈 우려 역시 절대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장점만 있다면
모두 다 풍력 발전하고 있겠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가장 큰 단점. 여러분들 이 풍력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실제로 풍력 발전소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가 돌아가게 되면 이 날개 끝부분의 속도는 진짜 빨라요. 그럼 이 끝부분이 아주 빠르게 휙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이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풍력 발전소 주변에서는 이런 특이한 소음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음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물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죠. 바람이라는 것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도 역시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풍력발전기 사진 한번 이쪽에 띄워볼게요. 많이 보셨죠? 저기 강릉 가실 때 태백산맥에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혹은 저기 제주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조력발전과 파력발전 이 두 가지는 다 바다에서의 에너지인데 조력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조수관만의 차이, 즉 뭐냐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고요. 파력발전은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그림을 제가 그리는 것보다는 띄워놓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림 띄워볼게요. 자,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밀물 썰물이 심한 곳에 댐을 짓습니다. 댐을 지어서 이제 밀물과 썰물 때 물이 이쪽으로 갔다가 하겠죠. 맞죠? 그 물의 이동에 따라서 그 물의 이동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게 바로 조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밀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겁니다. 얘는 밀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요. 이걸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게 조력 발전이고요. 자, 그다음 파력 발전 띄워볼게요. 짠. 자, 파도라는 건 뭐냐면 위아래로 물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물이 위아래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이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사실 다양한 형태의 파력발전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위쪽에 공간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겠죠. 그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그 공간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에 있는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이게 바로 파력발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하기 전에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끊었다 갈게요. 연료전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얘기하는데 구도를 예쁘게 그린 그림을 여기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그리긴 하겠지만 자, 띄워놓을게요. 자, 수소 연료전지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에너지. 화학 반응으로 발생한 에너지니까 무슨 에너지겠어? 화학 에너지겠죠. 이 화학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연료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수소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소가 들어가요. 자, 수소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음극 쪽에서 이 수소가 전자를 잃게 돼요. 그래서 전자를 이쪽에 뺏깁니다. 이쪽으로 전자를 뺏기게 돼요. 전자를 뺏겼어요. 그럼 수소가 전자를 뺏겼으면 수소는 뭘로 바뀔까?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가 이동 경로인데 수소가 양이온으로 바뀐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그리고 이쪽에서는 산소가 들어오게 돼요.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뭘로 바뀌죠? 네, 맞아요. 물이 되어서 나오게 돼요. 물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문제는 수소 이온과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소가 전자를 여기다 던져놓고 왔죠. 이 전자가 어디를 통해서 오게 되냐면 여기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전자가 오게 됩니다. 아니 뭐 어차피 올 건데 왜 굳이 분리를 시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는데 단순히 불이 나고 폭발시키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여기서 전자를 잃고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전자는 따로 이 길로 이동하게 만듦으로써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태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 그 에너지를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 이걸 우리는 수소 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열에너지로 만든 다음에 그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의 운동에너지가 발전기의 운동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발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복잡하죠. 에너지 전환 과정이 복잡하면 전환 과정마다 손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줬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에너지 전환 과정이 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죠. 에너지 전환 과정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손실이 적다, 즉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얘를 태워서 물을 끓여가지고 하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한 방에 바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게다가 나오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나오는 거라고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의 또 다른 장점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환경 오염 물질 나와 안 나와? 환경 오염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밖에 안 나오니까. 게다가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나와요, 안 나와요? 온실기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한 것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연료비 안 들어. 얘는 연료비 드네요. 그리고 오염 안 일으켜. 맞죠? 오염 안 일으켜. 오염 안 일으키고 태양이 떠 있는 한 무궁무진한 에너지야. 이 수소 같은 경우도 깊은 바닷물에 있는 중수를 이용하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 신재생 에너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또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봅니다. 잘 보세요. 얘 발전기 돌려요, 안 돌려요? 빛, 바로 전기. 발전기 돌리는 과정 없죠? 얘는 발전기 돌려요, 안 돌려요? 윙. 발전기 돌아가죠? 조력발전과 파력발전 발전기 돌려요, 안 돌려요? 아까 설명해서 보면 발전기 돌렸죠? 얘는 발전기 돌려요, 안 돌려요? 얘는 발전기 안 돌리고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발전 방식 중에 패러데이 전자기후도 법칙을 사용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발전기를 사용하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 얘네들은 패러데이 전자기후도 법칙을 사용하죠. 하지만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 자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패러데이 전자기후도 법칙과는 무관하다라는 특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약속한 대로 1년치 강의를 모두 다 찍었습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 하셔서 이번 2차 지필평가까지 잘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죠, 줌에서.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건 기회가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낭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갭이 더 벌어지는 안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좋은 시간으로 만들지 아니면 안 좋은 시간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학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동, 드디어 진도 끝났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 600명만 가지고 있는 유튜버 정종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